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불황으로 유통업계에서 납품업체나 입점업체 등에 물리는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만 해마다 수수료율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 결과 중개, 거래 등을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가 최대 35%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입점업체의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실태 알아보고요. 불공정 거래는 없는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이 트럼프발 불확실성으로 크게 출렁였는데요. 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오늘 국내외 금융시장이 또 한 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여일 남은 미 대선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알아보고 이번 주 주목해 볼 만한 증시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하면서 오늘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모습 보였어요. 네, 지난주에는 트럼프의 피격 쇼크, 네, 이번 주에는 바이든의 사퇴 쇼크, 네, 연이어서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정확히 오늘 새벽이었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민주당 후보 사퇴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네. 이제 대선이 11월이니까 107일을 앞두고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이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후보 지명 절차만을 남겨둔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이제 포기한 거는 또 미국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저희가 전격적 사퇴라고 이제 말한 거는 며칠 사이에 상황이 좀 급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사실 이제 이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유세를 재개하겠다 이러면서 대선 완주 의지를 드러냈거든요. 불과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사퇴로 또 방향이 180도 틀어졌고요. 네. 측근들도 바이든의 결심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바이든의 사퇴 발표로 인해서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또 확대가 되면서 우리 증시에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는 1%대, 코스닥은 2%대의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장중에는 2,750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총 1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업종들은 미 대선 리스크를 반영을 하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크게 밀렸고요. 역시 미 대선 판세에 따른 정책 리스크가 불거진 2차 전지주도 낙폭이 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네.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반적인 증시가 다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1%대 하락세 나타냈고요. 대만 가권지수 2%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래서 아시아 전반적인 주요국 증시들 미 대선 판세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역시 악재로 작용을 한 모습이었고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값은 한때 또 2,410달러대를 돌파를 하면서 네.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또 트럼프 수혜자산으로 불리는 게 가상자산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또 바이든 후보 사퇴를 발표하자 한때 65,000달러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상승 전환을 해서 68,000달러대를 돌파했다가 현재는 또 67,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당분간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일단 미국 대선 구도가 지금 세 판으로 짜여지게 됐기 때문이죠. 바이든 후보가 사퇴하면서 민주당은 이제 차기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미니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이런 과정 자체가 금융시장에는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면서 역시 투심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아울러 지금 민주당 내에서 유력 후보로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다음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하게 꼽히고 있죠. 그런데 해리스 후보가
완전히 기존 바이든과는 다른 양상이죠. 여성이죠. 네. 또 아프리카 아시아계 미국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대선에서 맞붙었을 때 이게 완전히 다른 대선 구도가 짜여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그래도 시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수혜가 예상되는 자산에 매수세가 몰리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선 불확실성이 좀 복잡하게 얽히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울러 지난주에 또 악재가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가 빚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글로벌 IT 대란이 발생하면서 기술주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또 이번 주부터는 알파벳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대형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축된 투심이 회복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국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청문회에서 다양한 경제 현안들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역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병환 후보자 고금리 고물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잘 버텼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서도 네. 국민 개개인 삶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여당이 총선에서 패했다 이러면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잘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다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금투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요? 네.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사실 청문회가 있기 전부터 김병환 후보자는 계속해서 폐지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네. 청문회에서도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 김 후보자에게 그 금투세 폐지를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즉 금투세가 말이죠. 그래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지와 관련해서 깊이 고려됐으면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또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가 부자 감세냐 이렇게 입장을 물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자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는 금액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라도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의를 하자면 투자자를 위한 감세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금투세가 내년에 도입되면 금융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큰 금액을 투자하는 투자자도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 이렇게 채권 매도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 때문에 자본 이탈 등 외국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역시 금투세의 후폭풍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고요. 지금 정부 여당이 폐지 방침을 기본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네. 같은 생각임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잔맛비가 계속 오면서 채소값이 다시 많이 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을 보면 상추, 오이 이런 품목들이거든요. 네. 주산지가 충남 논산 지역, 전북 익산 이런 지역인데 이 지역들이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집중적인 호우 피해가 발생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주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적상추 소매 가격을 보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100g당 2,107원.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56.3%가 가격이 오른 거고요. 그렇군요. 오이 소매 가격 보니까 10개에 11,238원. 네. 애호박 1개당 1,450원. 오이 같은 경우는 지난달 하순까지만 해도 10개에 5,986원 했으니까 배가 넘게 지금 오른 거죠. 그러네요. 애호박은 지난달 하순 경우에는 1,067원이었으니까 이 역시도 50% 가까이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겁니다. 현재 주산지에서는 재배시설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재파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수확까지는 2주에서 3주가 걸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7월 넷째 주이니까 네. 최소한 다음 달이 돼야 공급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한다고 보면 그 이후에 이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일 가격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과일 가격은 지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핵과일이 출하되기 시작했기 때문이거든요. 제철 과일류 중에서는 이제 수박과 참외 가격이 1년 전보다 한 3%, 참외 가격 같은 경우는 13%가 저렴한 수준이고요. 여름 제철 과일로 복숭아가 있지 않습니까? 출하량이 네. 늘면서 지금 이달 중순 기준으로 소매 가격이 10개에 2932원. 그래서 1년 전보다 16%가 내렸고요. 포도 가격도 역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1년 전보다 2.4% 떨어진 상태입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사과로 올 상반기에 상당히 가격이 비쌌는데 역시 가격이 좀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그 사과 10개 소매 가격 6월 하순 기준으로 34,066원이었는데 네. 이달 중순에는 36,697원, 3만 원대 초반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역시 1년 전보다는 역시 가격이 좀 높은 상태지만 가격 추세로 보면 꾸준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온라인 쇼핑몰에서 입점 업체의 그 중개 거래라든가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는 수수료가 최고 35%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입점 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 평균 광고비가 120여만 원이라면서 지금 입점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의 수수료와 광고료 비용 부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요. 상생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손성원 소상공인 정책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7월 초에 중소기업 중앙회가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 조사를 발표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하면은 우리 기업, 우리 경제 혈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정말 많은 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하면은 분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정확히요? 네.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는 게 첫 번째인데요. 네. 기업의 규모라고 하면 이제 매출액. 네. 과거에는 이제 자산이라든지 종업원 수 기준으로 했었습니다만 최근 한 10년 사이에 매출액과 업종을 같이 연계를 지어서 제조업이냐, 뭐 정보통신업이냐, 서비스업이냐 이렇게 매출 기준을 좀 별도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규모라면은 소상공인이 되겠고요. 그 위에 소기업, 그 위에 중소기업, 그 다음에가 이제 중견기업, 그리고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기업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총 기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95%는 되겠죠, 중소기업이요? 99.9%. 그래요. 99.9%. 워낙에 이제 숫자 많으니까요. 네, 근로자 수도 거의 9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종사자는 한 80% 정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 중소기업들을 위한 중앙회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사실 저희 방송국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가깝죠. 거리는요. 걸어올 수 있었어요. 날씨가 그래도 오시는 동안은 비가 안 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 이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저도 이걸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몇십 장의 그 이제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이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과거에는 뭐 오픈마켓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소셜 커머스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지금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명칭으로 거의 이제 통칭되고 있는데 2014년부터 이제 오픈마켓 분야에 대한 조사를 해왔었고요. 2016년도에는 이제 배달앱 분야. 그래서 현재는 해마다 오프라인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숙박앱 이 부분을 해마다 조사를 해서 이제 동향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어떤 통계라는 것보다는 네. 한 1,000개 정도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네. 최고 최저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죠. 네. 이번에 이제 조사하게 된 거는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고 2024년 4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네네.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발표가 나온 건데요. 네. 이번 실태 조사에 참여한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판매 수수료가 얼마나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업체별로 이제 플랫폼별로 한 100개사 정도의 거래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온라인 쇼핑몰이라 그러면 이제 쿠팡, 네이버 같은 대형 플랫폼들, 그리고 배달앱 같은 경우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개사, 숙박앱은 야놀자, 여기어때 등 2개사. 그래서 총 11개 플랫폼 회사에 입점한 중소기업 1,100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문한 내용은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 네. 그리고 광고비, 또 불공정 행위나 부당 행위를 경험한 내용,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별도의 법률이 네.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온라인 쇼핑몰 불공정 거래 행위가 어떤지, 뭐 부당 행위가 어떤지 이런 것도 물어보신 거고, 네네. 거기에 관해서 어떤 그 법 제정 필요성이 필요한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의도 있었고, 네. 또 실제로 법 개정에 배정을 할 경우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이런 것까지 쭉 이제 조사를 해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온라인 쇼핑몰의 이제 수수료라고 하면 사실은 좀 천차만별인데요. 네네. 제일 낮은 곳은 뭐 6% 초반, 제일 높은 곳은 28%, 거의 이제 30%까지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백화점도 자기네들의 판매 수수료를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네. 다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마다 각 수수료를 조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네. 발표를 하면서 그걸로 어떤 하향 움직임을 좀 유도해 내려고 하는 건 있죠. 그런데 2023년도 12월 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별 수수료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을 때 네.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이런 곳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체기인 동시에 네. 수수료도 좀 낮아지거나 네. 정체 상태였지만 온라인 부분만 유일하게 수수료가 한 2%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요? 2022년도 거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2023년도에 전년도 거래를 조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산업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에서도 전체 유통시장 한 177조 중에 네. 50.5%를 드디어 온라인이 작년부터 차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시장 영향력을 가지고 수수료 부분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플랫폼들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좀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수료 차이를 조금 더 비교를 해볼까요? 네네. 그 원래 그 판매 수수료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플랫폼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밴드 안에 있는지. 네. 얼마나 많은 그 투자가 수반되고 있는지도 저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중개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저희가 그냥 실제로 플랫폼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11번가 네. 같은 경우는 11번가에 입점한 업체들의 물건을 소비자가 가서 사는 거예요. 네. 11번가의 물건이 아닙니다. 11번가에 입점한 업체들이 그렇죠. 파는 물건이죠. 네. 하지만 쿠팡 같은 경우는 쿠팡이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사는 경우가 70% 이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11번가하고 쿠팡을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네. 11번가와 쿠팡의 투자 규모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 11번가는 주문을 받으면 네. 해당 업체에 주문 사실을 알려주고 네. 그 업체가 직접 택배사를 이용해서 물건을 발송하도록 합니다. 네. 그런데 쿠팡은 거기에 반해서 대규모 물류센터를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수수료에 대한 차이 또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형태가 좀 있는데요. 쿠팡은 자기들이 매입한 것에 대한 부담이 이제 생기는 것이 네. 재고 판매 부담을 본인이 지게 돼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당 기한 동안에 재빨리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 그런 네. 이제 압박이 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고 다만 기업들은 본인들이 재고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쿠팡 같은 유형을 선호하겠지만 네. 거기에 따르는 네. 또 높은 수수료, 마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11번가는 평균 얼마고 쿠팡은 얼마였습니까? 11번가는 한 10%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라고 부를 수는 없고 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느냐 네. 이 차이를 마진이라고 표현하게 될 텐데요. 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마진이 한 35.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광고비와 성장 수수료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이걸 합치면 또 한 10 정도 돼서 네. 45 정도의 마진을 쿠팡은 기본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 업체들과 이거는 좀 약간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들은 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에 납품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걸 다 하면은 본인이 이제 100을 팔면 네. 55만 가져가고 45는 맞습니다. 쿠팡이 가져갈 수 있게 그런 구조가 돼 있는 네. 거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방송하면서 직매입이라고 했을 때 그런 거죠. 직매입이라 했을 때. 근데 거래 종류가 좀 다양하고 네. 지금 형태마다 수수료도 제각각이라서 딱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단순화시켜 보자면 네. 직매입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직매입이 아닌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백화점에 갔을 때 네. 백화점에서는 특약 매입이라는 형태로 거래를 하는데 백화점에 매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물건들을 일단은 백화점 외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이 팔리는 순간 네. 거기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도 쇼호스트가 나와서 뭐 판매를 하겠지만 실제로 그 물건은 업체들이 배송을 하고 나중에 수수료를 떼고 지급을 하게 되는 그래서 직매입과 나머지 위스탁 판매, 특약 매입 이런 쪽으로 좀 묶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백화점 같은 경우 보통 평균 그 수수료를 얼마를 떼가나요? 3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도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명목 수수료와 실질 수수료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명목 수수료는 우리가 이제 계약서에 몇 프로라고 써 있냐. 요거를 이제 명목 수수료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는 할인 행사 같은 걸 할 때 수수료도 거기에 맞게 조금씩 깎아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돈을 얼마나 받았냐. 실제 요거를 수수료. 이제 연말에 이제 자료를 가지고 공정에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낮아집니다. 만약에 30%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할인 행사에 많이 참여했다고 하면 25%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이런 내용으로 발표하기를 사실 원하고 있고 그 부분이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기업들의 입장인데 명목 수수료와 실제 수수료는 갭이 있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플랫폼은 그런 조사도 사실은 이루어진 적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리감도 조사를 통한 시장의 투명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내용이 반드시 법안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번에 설문조사에는 반영된 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요. 이번 설문조사에 있습니다. 그런가요? 계약 온라인 플랫폼법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처음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서로 계약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면 책임과 의무 권한이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간의 역할과 의무를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입점 업체들도 규모나 상황이 제각각이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은 개인들도 이제 부업 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이라는 것이 홈페이지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고 홍보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더 편하고 일단 비용 부담이 적을 것 같아서 뛰어들었는데 이렇게 점점 많이 이제 그 플랫폼에서 뭔가 하려는 사업자들이 많아지다 보면 몸집이 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온라인 플랫폼 자체가. 그러면 결국은 이게 장점만 가져갈 수 없고 커지다 보면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저는 이제 우연찮게도 2014년에 저희가 오픈마켓 조사를 할 때도 이 부서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상황을 보고 있는데 우리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이버 공간이 무한하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맞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검색하는 소비자들의 휴대폰과 컴퓨터 모니터의 공간은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휴대폰 화면과 모니터에 나타날 수 있는 업체 수는 좀 큰 모니터라고 생각하더라도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광고비를 상단 노출의 대가로 받지만 얼마나 많은 업체가 그 혜택을 볼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입점하는 업체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생각만큼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더군다나 월 평균 광고비가 120만 원이라고 나오던데 이 월 평균이니까 훨씬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큰 데는 더 많이 낼 수 있고요. 작은 데는 사실 뭐 안 내는 것도 있겠죠. 네. 근데 120만 원씩이나 내나 이런 생각이 저는 언뜻 들었는데 물론 이제 그 업체 규모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숙박앱의 광고비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숙박앱이라고 하면 큰 호텔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전국에 있는 모텔이라고 이제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박앱의 어떤 근본적인 시작이 각 지역에 있는 모텔에 대한 평가 게시판으로부터 이제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지역에 있는 모텔들이 내는 광고비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한 300만 원 이상 내거든요. 한 달에? 근데 지역 모텔이 그 동네에 있는 식당보다 그렇게 매출이 클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모텔은 아무리 잘 돼봤자 그 방 개수가 요한한 거거든요. 하지만 식당은 매출이 막 높고 잘 되는 날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배달앱에 비하면은 숙박앱의 광고 규모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한 5배 이상은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생활하고 그렇게 근데 광고를 안 하면 아예 아니에요. 못하지 않을까요, 영업을? 저 밑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객실을 뭐 10만 원짜리를 내가 8만 원에 프로모션을 좀 하고 싶다. 근데 이거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권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되어 있다. 3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광고비 속에는 약 80만 원 정도의 쿠폰 할인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가 내 물건을 객실을 싸게 내놓기 위해서 광고를 사야 되는 거예요. 내 물건을 싸게 낮추긴데 그래서 이건 좀 기형적인 시장이 아니냐. 또 공정위에도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검토를 해달라. 거기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도 어떻게 보면 그 플랫폼의 논리에 좀 묻혀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깨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이제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좀 불공정한 게 아니냐, 뭐 부당한 게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의견도 받아서 전달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셔서 이게 이제 앞으로 뭐 법제화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참고 자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이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라든가 부당 행위 등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이제 규제가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자율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요. 쭉 조사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셨는지. 지금 이제 정부와 국회 이쪽에 이제 몇 가지 축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간 규제 쪽으로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방통위도 비슷합니다. 또 하나 이제 과기부는 네. 우리나라의 플랫폼들이 전 세계가 자기들의 고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몇 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플랫폼들이 발전할 수 있는 지원책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하는 것이 이제 과기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정부는 자율규제 우선 네.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작년부터 이제 자율규제에 대한 것을 논의를 좀 하고 있고요. 저희는 뭐 공정위, 과기부 이쪽에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당사자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자율규제가 작년 3월 달에 배달앱 분야에서 발표가 됐고 5월 달에 이제 오픈마켓 분야가 발표가 된 이후에 숙박앱 쪽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실적이 좀 안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저는 자율규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최소한의 부분으로 법률을 규정해놓고 그보다 더 포괄적인 부분은 상생협력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네. 단적인 예가 2011년도에 대규모 유통업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네, 네. 백화점과 대형마트 또 홈쇼핑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의 법률로 이제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2014년도부터 저희하고 백화점 굉장히 좋은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대형마트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온라인도 일부 업체 몇 개 정도, 6개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법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는 법률이 있다면 자율규제가 필요 없다. 이 두 가지 논리 저는 다 아니라고 보고요. 병행하면서 서로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관계다. 그것이 백화점 마트 분야에서 훌륭하게 입증되고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플랫폼 상생 협의체 이런 거는 있는 건가요? 지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앞으로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국내 플랫폼하고 네네. 업주, 입점주들이 함께 그 살아가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글로벌 얘기하시니까 아마 이제 알리테모 등 세이커머스 그 공습이 얘기인 아주 것 같은데요. 무섭지 않습니까? 기세가. 네. 사실은 이 얘기 나올 때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씁쓸한 느낌인데요.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만의 플랫폼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네. 하지만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들어오는 시커머스에 정말 속수무책으로 점유율을 내줬죠. 지금은 다시 이제 어떤 품질 관리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다시 또 변화가 있는데 저는 이런 쪽으로 품질, 안전 이런 쪽으로 서로 상생하면서 우수한 품질의 협력업체를 확보하는 것을 우리 플랫폼 기업들이 우선시해야 될 때가 왔다. 네. 이제는 성장보다도 그런 쪽으로도 조금 무게 중심을 바꿔서 네. 상생을 한다면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야만이 그게 그렇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지금은 같습니다. 그냥 기업의 데이터베이스가 누가 많냐. 네. 하지만 이게 경쟁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정책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이 참 힘들었습니다. 힘드셨나 봐요. 네. 네. 한 주간 미국 증시 흐름 먼저 살펴보고 얘기 이어갈까요? 네, 뭐 국내나 미국이나 다 안 좋은데요. 특히 이제 국내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 나스닥 투자를 많이 하셨을 텐데 지난주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3.6% 가까이 좀 빠지면서 네.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끝나고 4월 셋째 주에 제가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5.5% 빠진 적이 있더라고요. 그랬나요? 나스닥이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거의 한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빠진 수치고 네. 다우는 오히려 올랐어요. 이제 트럼프 수혜주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다우는 지난 한 주간 0.7% 올랐고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1.97%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8.8%나 좀 빠졌고 반도체 기업들이 좀 안 좋았는데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14% 그리고 테슬라가 마이너스 3.6% 정도 빠지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큰 기업들의 주가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된 수혜주들은 조금 이제 견조한 모습이지만 거기에 이제 좀 불확실성이 노출된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좀 부진했던 것 같고요. 네. 또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반도체 규제를 더 강화한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온 것도 미국의 반도체, 뭐 한국의 반도체에도 동반해서 부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이제 지금 사실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반도체주들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주가에 좀 부정적이었고 또 미국을 이끄는 두 축이 저는 AI랑 비만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비만 치료제 기업들도 좀 안 좋았어요. 일라이릴리가 지난주에 마이너스 9%나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네. 경쟁사 이제 제품이 경구형 이 먹는 알약 형태로 네. 나오나 봅니다. 주사제가 지금 아니고.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물론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좀 그 이번에 결과가 좀 좋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또 업체들은 좀 이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기존은 주사제였죠. 지금 이제 주사제죠. 네, 네. 예, 주사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이제 경구용으로 바꾸면 굉장히 간편하고 굉장히 훨씬 간편해지니까 거부감도 덜하고요. 네. 근데 이제 경쟁사가 이런 걸 이제 또 임상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경쟁 격화 우려 이런 게 좀 잡히면서 네. 그러니까 AI랑 비만 치료제가 그동안 1년 정도 미국을 이끌었는데 이 두 개 테마가 지난주엔 조금 되게 힘들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미국 증시도 좀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 금요일이었죠. 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요? 네, 여기 네. 보안회사죠. 네, 여기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업데이트 오류로 IT 대란이 일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IT 산업에 조금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주가에는 되게 불확실한 일들이 또 터졌기 때문에 네. 조금 좋지는 않은 지금 상황인데 일단 뭐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사이버 보안 회사인데 윈도우 이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이제 데이터를 거기다 서버 같은 데 저장해놓고 이제 언제든지 네. 우리가 꺼내 쓰는 거죠. 네, 인터넷 네. 연결해서. 근데 이제 주요 뭐 항공사, 금융사, 방송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는 클라우드 이게 세계 2위거든요. 네, 여기에 네. 이제 좀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블루 스크린이라 그러죠. 우리 옛날에 뭐 윈도우 이렇게 한 번씩 네. 나가면 갑자기 파라면 하얗게 되는 거. 네. 그게 떠버린 거예요, 갑자기. 깜짝 놀랐을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하다가 충돌해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다른 운영체제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윈도우랑 이제 충돌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먹통이 됐는데 어쨌든 그 이 회사 주가는 이제 당일날 11% 급락을 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좀 빠졌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클라우드 시장이 이제 끝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클라우드 네. 시장은 어쨌든 AI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하나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의존하는 게 이제 되게 위험해졌다. 결국은 분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뭐 통신사도 있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있는데 결국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이런 사건을 계기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네. 분산화시키지 않을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쓰고 뭐 예를 들면 네이버 것도 같이 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마 기존에 클라우드 사업하는 회사들한테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만 쓰던 회사들이 이제 분산을 하게 되면 네. 그 밑에 점유율을 차지하던 기업들한테 또 시장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이것 때문에 안 쓸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뭐 여기에 의존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좀 멀티 클라우드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분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그 갈수록 다루는 데이터 양이 많아지다 보면 빅테크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는 기업들도 늘을 텐데 늘어날 텐데 그만큼 또 오류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걸 또 분산을 해야 된다는 분산도 거죠.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글로벌 증시가 요동친 배경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미 대선의 불확실성을 꼽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또 이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그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지금 또 불확실성이 다시 커진 상황이고요. 투자자들이 좀 마음이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괜히 이 시장에 뛰어들었나. 그럴 수도 있죠.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이게 이제 증시가 바닥이 아니라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미국만 해도 정말 많이 오른 상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전부터 유리하긴 했는데 이제 네. 여론조사 보면 이제 확실시되다 보니까 그거를 한 몇 달 지금 당겨서 미리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좀 사실은 이제 좀 관세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좀 불확실한 면들이 많다 보니까 글로벌 무역 규모가 줄 수도 있고 또 미국도 수출 많이 하잖아요. 해외 쪽에.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타격받으면 어떡하지? 이제 약간 이제 이런 리스크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실 명확하게 결정된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불확실성이 노출된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그런 걸 좀 회피하려는 자금 이탈이 있었고 또 트럼프 수혜주가 사실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그 다우 지수에 속해 있는 은행이나 네. 뭐 에너지나 전통 산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또 글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기술주를 오히려 팔아버리고 네. 그런 시각이 나왔고 또 주말에 많은 분들이 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엔 후보 사퇴하지 않을까 예상은 하셨겠지만 어쨌든 또 사퇴를 해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또 계속 이제 그러면 해리스 부통령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결정된 건 잘 아니에요. 모르겠다는 생각이 네. 또 든다고들 그리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밀리거든요. 지지율이 밀리는데 네. 그래서 지금 다음 달 8월 19일부터 20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려요. 네, 맞네요. 그때 네. 결정이 되거든요. 사실 네. 그때 이제 후보가 결론이 나는데. 그럼 앞으로 거의 한 달 가량 남은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거 여론조사 해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부인이시죠. 미셸 오바마. 인기가 제일 많아요. 지금. 근데 이제 정치를 안 하겠다고 몇 그러니까요. 번이나 했다면서요. 네. 근데 이게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쪽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누가 될까. 그래서 이런 좀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시장은 일단은 그리고 또 8월 달에 또 휴가 시즌이고 그러니까요. 주가는 많이 올랐겠다. 보통 때 휴가 시즌에는 조금 원래 8월이 좀 쉬긴 쉬었어요. 네. 7월은 원래 보통 좋았고요. 네. 근데 이게 겹치다 보니까 야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좀 기다려보자. 약간 이런 심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미국도. 네. 그러면 증시가 오르는 것보다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나빠서라기보다는요. 네. 뭔가 좀 결정된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뭔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일단은 좀 쉬자. 약간 이런.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도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조사 결과 나왔는데 헤지펀드들이 자금을 좀 빼고 있대요. 네, 실제로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어서 네. 약간의 좀 조정 가능성은 조금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수혜주라고 불리는 것들이 진짜 수혜주일지 아닐지는 또 가봐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네. 또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게 친환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말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나 그 정책이라는 것도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법안을 만들어 했던 정책을 네. 트럼프 만약에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도요. 네. 공화당하고 그러니까 그 상하원을 다 장악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하원이 뭐 한쪽을 만약에 민주당이 차지하면 법안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뭔가 좀 확정되기까지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국내 증시 좀 힘들어하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네. 네. 오늘도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끝난 것 같아요. 네, 조금 줄이긴 줄였습니다. 네. 얼마 빠진 거죠 오늘? 네. 2,763.51포인트 그래서 마이너스 1.14% 정도 네, 빠져서 31.95포인트 네, 빠졌고 많이 네. 코스닥은 809.96에 코스닥은 급락했습니다. 마이너스 2.26%나 네. 급락을 했는데 오늘 사실 좀 장중에 중국이 좀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좀 나오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예상을 못한 좀 깜짝이긴 한데 네. 그러나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못 줬고 오늘 주가 지수가 좀 안 좋았던 거는 반도체하고요. 특히 네. 이제 트럼프 피해주로 분류된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4%나 네, 그렇더라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그램이 좀 급락을 하면서 네.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시총이 또 크거든요. 시가총액이. 에코프로그램은 지금 6% 넘게 빠져. 예, 6.65% 많이 빠졌습니다. 12,900원이나 빠졌네요. 그러니까 코스닥 네. 시총 1위랑 코스피 시총 3위가 3위. 급나가다 보니까 네. 증시에 이게 부담으로 좀 작용했고 반대로 약간 트럼프 수혜주 중에 하나가 네. 조선업종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네. 에너지 지출을 많이 할 것 같아서 그쪽은 오히려 올라가는. 그래서 약간 증시에는 어쨌든 좀 이런 트럼프 리스크가 우리나라에는 좀 부정적으로 오늘 작용해서 증시가 좀 좋지는 어쨌든 않았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는 오늘 많이 빠진 거. 네, 삼성전자는 1% 빠졌는데 1,400원. 그 코스닥의 중소형주들 있잖아요. 네, 뭐 네. 장비나 소재 이쪽은 막 5%, 6%만 그렇죠. 많이 빠져가지고 네. 지금 일단 반도체도 좀 돈을 빼자 이런. 한동안 반도체 다 걸자 이렇게 했던 분들 지금 좀 힘든 반대 매매 들어오고 막 힘든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요. 네. 참 주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또 이럴 때는 또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면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이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 좀 여쭤볼게요. 대한민국의 체코 원전 수출하는 쾌거를 지난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원전주는 또 그렇지 못해요. 네. 어떻습니까? 원전 관련주 관심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일단 보시는지요? 막상 이제 수주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날 아침엔 올랐는데 오후 되니까 이제 빠졌고 그 후로 좀 약간 흘러내리는 게 일단 항상 뭐 그런 얘기들 있죠. 뭐 소문에서 뉴스에 팔아라. 약간 뉴스에 팔아라도 있었고 이게 수주한 건 좋은데 네. 문제가 2029년에 건설 들어가요. 들어가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너무 실적 반영이 너무 늦는 거죠. 이게 완공되면 36년에 완공되거든요. 아이고 앞으로 12년 후네요. 네, 그러니까 완공되는 게.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몇 살이 될까요?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준은 너무 좋은데 네. 너무 실적 반영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차익 실현하자. 네. 이 물량이 좀 나온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래도 계속해서 원전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게 뭐냐면 네. 지금 많은 국가들이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좀 바꾸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원전에 관한 거부감이 크게 좀 옅어져가는 네, 그런 맞습니다. 모습이죠. 네. 대표적으로 탈원전했던 국가가 이탈리아, 노르웨이예요. 네. 근데 여기도 지금 이제 친원전 쪽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네. 호주도 지금 이제 원전 역사상 원전 지은 적이 없는 국가인데 네. 이번에 이제 원전 쪽에 대해서도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설문조사 60% 네, 맞습니다. 넘게가 원전을 강력하게 네, 혹은 찬성한다. 어느 정도 지지한다 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예. 원전은 뭐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은 있지만 명확한 건 탄소 배출은 없거든요. 근데 태양광 풍력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네. 이것도 같이 하자. 네. 이런 좀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다만 여기서 우리나라는 원전에서 이번에 프랑스를 이겼는데 가격 경쟁력이 되게 높고요. 납기를 좀 잘 지키는 걸로. 프랑스 원전도 지금 만든다고 해놓는데 몇 년 지나서 지금 납기일이 되게 늦어지고 네. 그런 걸 체코가 높게 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의 네. 원전 경쟁력은 이번에 입증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앞으로 또 시장이 더 확대된다라면 네, 시장은 네. 뭐 크게 좀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 중에도 원전 규제 완화 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네. 미국 정책하고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몰랐었는데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가 있었다면서요. 7월 네. 16일, 17일. 네, 여기서 우리 한국 화장품이 5위 안 네, 뷰티 부문 1위부터 네, 5위까지 다 휩쓸었어요. 네, 1등부터 5등이 그 뷰티 쪽에서는 네. 한국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들의 이제 그 제품들이 좀 상위권을 좀 휩쓸었는데 어쨌든 한국의 제품들이 이렇게 인기 있는 건 좀 가성비 트렌드에 맞아요. 또 아마존 제품이 비싼 것만 파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좀 저가형 제품들도 많이 파는데 거기서 한국 화장품들이 특히 미국의 인플루언서들이 워낙 한국 화장품을 쓰고 효과가 좋으니까 자기 이제 SNS 채널에 올리는 거죠. 네, 한국 네. 메이크업 따라하기도 네, 하고. 뭐 올리고. 유리 피부라고 막 그러잖아요. 한국 그 여성분들 피부를 딱 보고 네. 감탄하면서. 네. 근데 그걸 인플루언서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저 무슨 화장품 쓴 거지? 그럼 한국 화장품이니까. 그래서 이제 수출이 지금 계속해서 네. 지금 7월 20일까지도 미국 수출이 한 70%인가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수출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한국 화장품이 결국 지금 실적도 좀 좋아지고 하면서 여전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건 부담스럽지만 네. 여전히 한국 화장품에 대한 그 관심들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로는 어떤 것들이 괜찮은 건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동안 좀 부진했던 아모레퍼시픽이 대형 회사라서 조금 이제 부진하긴 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증권가 평가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네. 미국에서 지금 잘 나가는 코스RX라는 브랜드 지분을 인수했거든요. 예, 그런 이제 중소형 네. 쪽으로도 잘 되고 있고 근데 가장 좋은 건 화장품 ODM 쪽이 좋은 것 같아요. 네. ODM은 이제 화장품 브랜드한테 수주받아서 네. 화장품 자체로 만들어주는 만드는 거죠. 근데 이 회사들은 이런 브랜드가 많아지면 그럼 한국 콜마 같은 게 ODM 하는 건가요? 네,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네. 회사들이 확실히 지금 좀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증시 일정을 잘 눈여겨봐야 네. 될까요? 아주 좀 불안불안한 장세라서요. 네. 근데 이번 주에는 역시 네. 뭐 트럼프 리스크도 아직은 남아있긴 하지만 불확실성이 있지만 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는 기업들 실적인데 내일 7월 23일 날 네. 테슬라, 알파벳, GM 같은 이제 어이구.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 우리나라 2차 전지랑 반도체에 영향을 줄 기업들인데 그러네요. 이 기업들이 투자를 어떻게 할지 지금 시장 기대치는 어떻습니까? 시장 기대는 지금 이제 주가가 좋다 보니까 좀 높아졌는데 물론 전기차 쪽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알파벳 같은 기업들은
반도체니까 투자를 많이 할까 이쪽.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7월 24일 날은 이제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출시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수요일. 7월 25일은 우리나라 GDP 2분기 GDP가 나오고 그날은 한국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많습니다. 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한국조선해양 같은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의 PCE 물가지수까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